먼저 오늘 학습 목표는 2018년 11월에 새롭게 발간된 페리오퍼레이티브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에 대한 노멘클처가 어떻게 명명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 P&D 리스크 팩터와 트리트먼트 플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즉, 인구 7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를 갖고 계셔서 페리오 케어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워크로드가 굉장히 증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전보다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는 그런 문제에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매니지할 때는 개별화되고 또 멀티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노인 환자분을 페리오 케어할 때 메이저 리스크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고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인데요. 크게 분류해보자면 POD, POCD, 디멘치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POD, 수술 후에 발생하는 선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급성적으로 혼미한 정신 상태를 말하고요. 어떤 피지컬 일리스에 의해서 어큐트하고 플럭추에이팅하고 일시적인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리버서블한 컨디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딜리륨은 그 올거닉 일리스하고 관계가 있기도 하고 올거닉하게 일리스가 없을 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DSM-5에 의하면 거기서는 딜리륨과 디멘치아를 분명한 디지즈 엔티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DSM-5에 의하면 메이저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라는 큰 분류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같이 또 하나의 디지즈 엔티티로 딜리륨이 하부 분류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POD가 발생하게 되면 재원율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메케니컬 벤틸레이션도 오래 달아야 되고 모탈리티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DSM-5가 그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를 분류하는 질병 분류 체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심통을 보시면 크게 하이퍼액티브, 그다음에 하이퍼액티브, 믹스트 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4AT라는 그런 툴을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딜리륨을 디텍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밸리데이션 된 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트레이닝 없이도 간호사들이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코리아 너스 딜리륨 스크리닝 스코어, 그다음에 많이 아시는 캠 ICU 등 우리나라 말로 밸리데이션 된 툴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서 쉽게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POD는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이제 야기되는데 먼저 인바이러먼트 팩터로 잘 움직이지 못하신다거나 또 병원처럼 생소한 환경에 놓이거나 슬립 리듬이 깨져 있을 때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큐트한 페인이나 인플라메이션, 뉴런 트랜스미터의 그런 조절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이런 어큐트 일리스에 의해서 잘 폭발됩니다. 또 호스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데 고령의 에이지, 또 원래 그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디멘치아가 있을 경우에 호스톡의 델리륨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멀티팩토리얼 그 팩터들을 프리벤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제스션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딜리륨 프리벤션 가이드라인으로서 미국 마취과학회에서 2017년에 이제 내놓은 것을 보면 멀티팩토리얼 트리트먼트와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하라고 레코멘데이션 되어 있고요. 특히 넌 파르마콜로직하게 프리벤션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능하면 패스트 트랙으로 하고 보청기라든지 돋보기를 잘 줘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모빌라이즈를 시켜주고 슬립 디스턴스가 생기지 않도록 데이 나이트 리듬을 잘 유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파마콜로직 메서드로는 가능하면 벤조다이아제핀을 쓰지 말라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모달리티 아날게지아를 사용해서 아날게지아를 충분히 주고 또 하이리스크 환자에 대해서는 로도스 에티피칼 뉴럴렉틱스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딜리륨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POCD에서 대해서 좀 볼 건데요. POCD랑 비슷한 개념이 이제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입니다.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는 메모리 그 도메인만 살짝 나간 그런 암네스틱 서브타입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DSM-5 그 분류 기준에 의하면 마일드한 뉴로커그니티브 디스오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까 딜리륨은 메이저 뉴로커그니티브 디스오더인 반면에 이 MCI는 이제 마일드 뉴로커그니티브 디스오더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뉴로커그니티브 펑션이 있는 상태랑 디멘치아 그 중간에 어느 면쯤에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MCI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I는 디멘치아로 한 1년에 10% 정도 컨버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MCI가 있을 경우에 포스트업의 딜리륨이라든지 POCD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MCI는 참 디텍션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특히 환자가 집에서 가족들과 있을 적에는 컴펜세이션 하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렵다가 생경한 이런 병원 환경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런 컴펜세이션이 깨지기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MCI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발현이 되지만 이 환자는 이미 MCI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MCI를 NIA 분류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걸 보시면 MCI는 환자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친지에 의해서 커그니션이 약간 변화가 된데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뉴로커그니티브 테스트를 했을 적에 한 개 이상의 도메인에서 임페어먼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멘치아랑은 다르게 펑셔널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든지 세수한다든지 청소하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은 프리저베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뉴로커그니티브 디스오더를 분류하는 두 가지 큰 체계가 있는데 이 NIAA 기준과 DSM-5 기준 두 가지가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NIAA는 MCI, 더 심하면 디멘치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DSM-5에서는 마일드 뉴로커그니티브 디스오더, 또 디멘치아 같은 경우, 딜리륨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메이저 뉴로커그니티브 디스오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POCD는 MCI랑 좀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딜리륨 디멘치아와는 달리 포멀한 디피니션이 확실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POCD의 경우 DSM-5의 경우 그 분류 체계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드 뉴로커그니티브 디스오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OCD랑 디멘치아, POCD랑 딜리륨이 확실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딜리륨이 있을 경우에는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POCD가 발생한다든지 디멘치아가 생길 리스크 팩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POCD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뉴로사이클리스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어떤 펑션의 감소가 있는지 관찰을 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마커나 라디올로직 인터벤션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스타디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워낙 고가이고 아직 그 효용성에 대해서 확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뉴로코그니티브 테스팅을 통해서 POCD를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어떠한 테스트를 몇 가지를 사용해서 할지 또 언제 사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교육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팩터가 작용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POCD는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치의 전체 파퓰레이션의 평균값과 표시 편차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5% 이내에 있을 적에는 정상이라고 하고 95%에 벗어난 즉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임페어먼트를 보일 때 이제 비정상이라고 진단을 보통 합니다. 이러한 검사 수치뿐만 아니라 각 환자의 지적인 감소가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컨파운드 팩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환자처럼 이렇게 수술 전에 이미 뉴로코그니티브 펑션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B처럼 감소됐을 적에
이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감소하는 거고요. 만약에 A같이 이런 검사 수치를 보인다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B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는 이제 커그니티브 펑션이 잘 유지되는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D처럼 갔을 적에는 이 사람의 그 지적인 감소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C처럼 이렇게 나타났을 적에는 뉴로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 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POCD 이 뉴로코그니티브 펑션 테스트는 엔자이티라든지 페인, 또 메디케이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술 아침 당일날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또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스터디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1주와 3개월에 검사한 그런 스터디들이 많고요. 수술과 마취에 의해서 이런 검사치가 영향받지 않는 그런 시점을 선택해서 수술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POCD에 대한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내려지진 않다고 했지만 그 여러 가지 검사에서 한 개라도 G스코어가 감소가 업저베이션 된다면 적당한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서 더 자세한 검사를 하든지 하는 그런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CD는 디멘치아랑은 다르게 MCI랑 좀 비슷한 그런 마일드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 패턴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MMSE처럼 이렇게 디멘치아를 스크린하는 테스트로는 디텍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CI를 디텍션하는 그런 검사들, 모카, ACE3라든지 퀵 MCI 스크린 같은 이 MCI를 디텍션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POCD를 예측해낼 수 있는지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유용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센시티비티가 충분하다는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모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잘 밸리데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POCD를 진단할 때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간단하게는 미니카기라든지 CIB처럼 이렇게 뭐 3개 단어를 주고 다음에 생각해내고 그다음 시계를 그리라고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 POCD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인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페리오 프랙티스에서 이런 커뮤니티브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고 라지 스케일의 RCT가 아직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POCD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고령의 나이, 그다음에 세다티브 메디케이션을 했는지, 그다음에 수술 중에 비스가 40 미만으로 아주 딥 아네스테지아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리스크 팩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의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포스트옵의 레스피레이터리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도 POCD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이 POD와 POCD의 프레벌런스 인시던스는 어떤 포퓰레이션을 선정해서 스터디를 했는지, 어떤 또 검사 방법을 했는지 그 메소돌로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바스큘러 서저리 간에서도 5%에서 39%까지 상이하게 나타나고 카디악 서저리 경우 60%까지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디멘치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이 디멘치아 인구가 늘어났죠. 이 디멘치아는 POD와 POCD와 달리 이미 진단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디멘치아 환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재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 또다시 재입원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환자들은 보통 굉장히 많은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있습니다. 폴리파르마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약을 먹는데 특히 이 디멘치아의 치료 약물로서 엔티콜론지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와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이 약을 끊을지 계속 쓸지를 내면내과 피지션과
컨설트를 통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멘시아 환자가 들어왔을 적에는 가능한 딜리룸을 일으킬 수 있는 베조다이스핀이라든지 앤티콜린저스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개별화된 페리 오퍼레이트 케어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POD, POCD를 특별한 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정말 하이 리스크가 있는지 하이 리스크 환자를 디텍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팩터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것에 의해서 그 리스크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정형화된 툴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리오퍼레이티브 카운셀링이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POD와 POCD의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딜리룸과 POCD 이 둘의 이제 리스크 팩터가 공통인 것도 있고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인 것은 고령의 에이지,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다음에 바스큘러 서저리, 카디악 서저리 같은 서저리 타입에 의해서 이 딜리룸이나 POCD 하이 리스크인 것을 판별할 수 있고요. 딜리룸의 또 리스크 팩터를 보면 센서리가 나가 있는 경우에 오리엔테이션이 깨질 수 있어서 많이 발생하고 또 이머전시 OP인 경우, 그다음에 알코올릭스, 서브스턴스 미스유즈인 경우에 또 엘렉트롤라이트가 임밸런스인 경우, 아파치투 스코어가 높은 경우, 또 폴리파마시면서 프라일리티가 있는 환자의 경우 딜리룸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POCD는 교육 연한이 짧다든지 또 스트로크의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펑셔널 스테이터스가 낮은 경우에 POCD가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POCD의 메커니즘으로 인플라메이션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포스트오페 레스피레이터리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든지 또 포스트오페 인펙션이 있는 경우 POCD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또 BIS가 아주 낮게 유지되는 그런 시간이 길었을 때 POCD가 호발한다고 리스크 팩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CD에 대해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 팩터가 많을수록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더 포멀한 자세한 뉴로코그니티브 테스트를 할지 또 프리벤티브 스트래티지를 적용할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리룸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인병학회에서는 2가지 이상의 리스크 팩터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적으로 프리벤티브 스트래티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취가 디멘치아를 일으키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에비던스는 충분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아네스테틱스나 유즈널 아네스테지아가 더 나쁘다든지 더 좋다든지 하는 증거는 아직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네스테틱스를 여러 가지 써서 또 많이 써서 더 뉴로코그니티브 펑션이 더 나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연구가 2016년 아네스테지아에 실렸었는데요. 294명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더렛 메이저 서저리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정상인 뉴로코그니티브 펑션이 있는 군과 그다음에 MCI가 있는 군을 대상으로 해서 쭉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인 뉴로코그니티브 펑션을 보였던 환자들은 수술을 하더라도 별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MCI가 미리 이전에 있었던 환자들을 보니까 수술을 안 한 경우에는 그럭저럭 1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좀 감소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인트라업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권고되고 있는 것은 프로세스트 EEG를 모니터링해서 마취 깊이를 모니터링하고 BIS가 낮은 채로 깊은 마취로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몇몇 연구들이 이런 EEG 모니터링을 통해서 POCD와 POD 인시던스를 감소시켰다는 그런 보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직 컨트라버시는 있지만 니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해서 세브랄 옥시즌
세츄레이션을 유지시켜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직 연구들이 미미한 상태고 그 어떤 특별한 약제가 더 좋다든지 유전화 아네스테이저가 더 좋다든지 하는 에비던스는 에비던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트라오벨 램펜타닐도 펜타닐 보리스보다 더 좋다는 베네핏한 그런 보고들도 아직 에비던스가 없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 POCD 얼리 스테이지에 베네핏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것들을 번들로 묶어서 적용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리서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대규모의 RCT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2017년에 BJ에서 이제 POCD 하이리스크인 환자들을 어떻게 프리벤션 할 것인가 플로시트로 보여준 것이고요. 이거는 2017년에 유럽 마취학회에서 POD를 어떻게 프리벤션 할 것인지 매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2017년이 가이드라인을 해왔다면 2018년 작년 11월에 이런 동시다발적인 똑같은 아티클이 6군데서 동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술과 마취에 관련된 커그니티브 체인지에 대한 노멘클레처, 명명법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을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 디지즈, 아네스테지올로지, EJA, ANA, 캐나디안 저널 오브 아네스테지아, 그다음에 에타 이렇게 6군데에서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마취과, 그다음에 뉴럴로지, 제리아트릭스, 사이키아트릭, 뉴로사이콜로지, 서저리,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여기 학회들의 엑스퍼트들이 인바이트돼서 인터내셔널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모여서 페리오퍼레이티브 커그니션 노멘클레처 워킹 그룹이라고 이제 결성을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레커멘데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멘클레처는 DSM-5와 일치되게 이제 개정을 하자고 권고를 했는데요. DSM-5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SD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 마일드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 2SD 이상의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에 메이저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메이저 NCD 경우에는 데일리 그런 화장실 간다든지 그런 펑셔널 인디펜던스가 이제 깨진 경우에 디멘치아처럼 메이저 NCD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동일하게 분류 체계를 구축하자고 이제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프리옵에 진단을 해서 이미 뉴로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도 페리오퍼레이트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로 이제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취 시점과도 또 우리가 연결을 해서 진단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포스트옵 바로 직후부터 그다음에 30일, 30일이라고 한 것은 마취나 수술에 의한 영향이 거의 다 회복된 그런 시점이라고 상정을 해서 30일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일어난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를 딜리리움 또는 마일드나 메이저 NCD가 일어날 경우 모두 다 딜레이드 뉴로코그니티브 리커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30일이 넘어서 12개월까지 일어난 경우에는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 이 POCD를 다른 이제 터미널로지로 쓴 거죠. 그래서 마일드 POCD, 메이저 POCD로 명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개월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냥 제너럴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마일드 메이저 NCD라고 명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2018년 11월 달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PND라는 그런 페리오퍼레이티브 뉴로코그니티브 디스오더라는 명명법을 쓰도록 돼 있고, 딜리륨 또는 30일 미만에서 발생한 경우 딜레이드 뉴로코그니티브 리커버리, 그다음에 30일이 지난 12개월까지는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마일드 NCD, 메이저 NCD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것이 프리옵의 어세스먼트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PND의 트리트먼트 프리벤션은 트리트먼트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프리벤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non-pharmacology 메소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마콜로직으로서 벤조다이펜 사용을 누누이 금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멀티모달리티 아날게직스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원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개연제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재 연자인 이한나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부산의대를 졸업하시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관을 마치신 다음에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연재는 하이플로우 레이저 캔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한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주제는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라인데 사실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병동에서도 이제 많이 쓰고 수술장에서는 약간 다른 컨셉으로 사용을 마취 중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피지올로지와 어떻게 세팅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브라는 단어를 익숙하신가요 혹시? 아니면 수술장에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스트라이브와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라가 약간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브는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라를 통해서 이렇게 수술장에서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휴미디파이드 된 에어를 빨리 흡입하게 만들므로 해서 환자에게 실제로 벤틸레이션이 환자 숨을 쉬진 않지만 옥시네이션과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테크닉을 스트라이브라고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하이플로우 내절 캐뉼라입니다. 그럼 하이플로우 내절 캐뉼라가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볼 건데요. 우선은 옥시전을 딜리버리하는 디바이스는 크게 플로우를 1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로우 플로우 디바이스와 하이 플로우 디바이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회복실에 환자가 나오면 쓰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쓰게 되는 가장 흔한 도구는 페이셜 마스크와 나절폼인데 이거는 15리터 이하의 플로우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로우 플로우 디바이스로 환자가 이렇게 픽 인스피레이터리 플로우가 30리터 정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5에서 10리터의 산소를 나절폼이나 페이셜 마스크로 전달하게 된다면 나머지 플로우에 대해서는 룸에어가 믹스되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 이러다가 환자가 숨차고 힘들어지면 인투베이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피지올로지와 그 다음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라이브에서 어떤 기전으로 암내 옥시네이션과 벤틸레이션이 유지되는지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하지만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라가 100% 환자에게 다 서포트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환자를 인투베이션 할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보면 하이플로우 나절 캐뉼라는 우리가 산소를 FR2 세팅된 산소로 FR2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와 옥시즌이 믹스가 되는데 그것을 30에서 60리터 정도의 플로우를 히티드하고 휴미디피케이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플로우를 주더라도 환자가 편안하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가 있는 디바이스고요. 그냥 단지 많은 산소를 주는 건 아니고 아까 그 옥시즌 디바이스를 나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픽 인스피레이터의 플로우가 30리터 per minute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 예를 들어서 180인 남자가 있고 타이달 볼륨의 그런 보통 프리딕티브 바디웨이트에 따른 타이달 볼륨이 한 500 정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인스피레이션 타임이 1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초에 500cc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곱하기 60으로 하면 30리터라는 인스피레이터의 플로우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환자가 온전히 자기가 들어 마시는 플로우가 다 100% 산소든 내가 세팅한 FM만큼 에어가 믹스되지 않고 들어가려면 이만큼의 플로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절프롬이나 페이셜 마스크 같이 로우 플로우일 때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룸에어가 믹스되어서 들어가서 환자의
유닛 벤틸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FR2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이 하이 플로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이 플로우 나절 캐뉼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플로우와 그리고 온도, 히티드 휴미디피케이션과 FR2를 조절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피지올로지는 이 두 가지 플로우와 히티드 휴미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하이 플로우는 이름에서도 하이 플로우인 것처럼 플로우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그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 그래프는 트라키오스토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트라키오스토미로 O2를 직접 측정을 하면서 루메어를 FR2는 21%를 그대로 가지고 이 실선은 환자가 그냥 숨을 쉬게 하는 거고 정선은 45리터의 하이 플로우를 적용했을 때 측정한 O2입니다. 근데 보면은 더 많은 O2가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게 플로우가 증가될수록 점점점 그 O2의 컨텐츠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플로우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플로우가 낮으면 환자가 숨을 많이 쉬면 많이 쉴수록 타이달 볼륨이 증가될수록 에어가 믹스되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FR2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 나잘 프롬 같은 경우는 6리터를 올리더라도 타이달 볼륨이 증가되면 이만큼 메저드 FR2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플로우를 적용할수록 그 FR2가 변함이 없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하이플로우가 적용되면은 인스피레이션 할 때는 이게 빨리 들어와서 이게 크게 파지티브 프레셔로 작용하진 않지만 이제 익스피레이션 할 때는 여전히 플로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픽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 수술을 받은 다른 큰 문제가 없는 환자들한테 피지올로직하게 이걸 측정을 해봤을 때 이건 파릭스에서 측정한 프레셔인데 보통 2에서 3 정도의 핍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고 플로우가 증가될수록 이 효과는 더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입을 다물고 트라키아에서 측정을 했을 때 10리터의 플로우를 올릴 때마다 0.5에서 1 정도의 핍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플로우가 증가되니까 나머지 이 핍이 디펜던트 포션에 있는 볼륨을 좀 늘려주면서 엔드 익스프레토리 렁 볼륨을 증가내고 FRS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60리터쯤 됐을 때는 한 100cc 정도 더 증가되는 걸로 측정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테이블한 FR2를 전달할 수 있고 약간의 핍 효과와 그리고 렁 볼륨이 증가되는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환자의 옥시데이션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FR2 환자의 옥시데이션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숨을 많이 쉬는 사람들, 특히 sepsis나 아니면 COPD 어그라베이션이나 ARDS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결국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워커 브리딩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파렉스까지 전달되는 플로우를 빨리 줌으로 해서 에어웨이 리지스턴스를 줄여주고 그것으로 해서 워커 브리딩을 같이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RR 20회 이상의 하이폭세미아가 있거나 하이포카미아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였을 때 이렇게 플로우가 증가될수록 워커 브리딩도 같이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가 빨리 지나가니까 우리가 데드 스페이스에 있는 우리가 익스피레이션 할 때 있는 CO2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다시 그 CO2를 인스피레이션 할 때 리브리딩을 하게 되는데 하이 플로우를 하게 되면 이 크립톤을 흡입을 시키고 환자가 MRI를 찍은 영상인데요. 45리터 정도의 하이플로우 나저필룰라를 적용했을 때 크립톤을 트레이스 해보면 0.5초 만에 이것이 다 워시아웃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나토미컬 데드 스페이스의 CO2를 날림으로 해서 데드 스페이스가 줄어들고
따라서 RR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하이플로우를 적용하면 세츄레이션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워커 브리딩이 감소되고 RR도 감소돼서 환자가 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30m 정도면 이미 아나토미컬 데드 스페이스에 있는 CO2를 다 워시아웃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 이상 더 늘린다고 해서 트라크까지 되게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벤틸레이션이 더 돼서 CO2가 날아가는 효과까지는 되지 못해서 CO2가 약간 쌓이는 환자들한테서 하이플로우를 적용을 한다면 30리터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사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나잘프롱 우리가 흔히 쓰는 나잘프롱을 55리터를 사용하는데 10리터, 12리터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잘 드라이니스가 심해지고 그리고 실리어리 펑션이 떨어지면서 결국 코피가 나고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나잘로 전달을 해주지만 하이플로우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휴미디피케이션과 따뜻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버블드 휴미디피케이션이고 그리고 히티드 휴미디피케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마우스 드라이니스나 트로스 드라이니스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휴미디피케이션의 조절 잘 됨으로 인해서 환자가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하이포글리믹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는 PM 레이셔가 30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세팅을 하이플로우를 30리터를 하고 60리터를 하고 또한 템퍼리처 세팅을 31도와 37도로 해서 내군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세팅이 무엇인가 보면은 플로우 세팅에 상관없이 다 31도 정도에서 약간 차가운 거가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볼 수 있고 저도 실제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하이플로우를 적용을 했는데 환자가 좀 불편해한다면 온도를 낮추면은 같은 세팅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는 플로우에 상관없이 37도로 세팅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환자가 같은 하이플로우로 해서 휴미디피케이션 해도 템퍼리처가 높으면 환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환자의 템퍼리처 그 세팅을 좀 낮춰주면 환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에파르트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시비어한 환자들한테서는 플로우를 높여주는 게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이 워커 브리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플로우가 높을 때 더 유의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히티드 휴미디피케이션을 통해서 환자의 컴포트니스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하이플로우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결국 옥시네이션이 향상이 되는데 FR2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약간의 픽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익스피레이토리 런 볼륨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옥시네이션을 향상시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CO2 워시아웃으로 인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감소시켜주니까 환자의 미니 벤틸레이션 감소되고 RR이 감소돼서 결국은 숨을 막 헉헉대면서 쓰는 환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하이폭세미아가 주 증상이다. 그리고 아달도 빠르다. 그런 환자들한테서 우선 세팅을 60리터로 시작을 해서 경적 FRT를 보면 환자의 세츄레이션을 보면서 테이퍼링을 해주시면 되고 하이퍼카미아가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마일드 하이퍼카미아다 환자가 막 60, 70 의식이 이미 드라우지한 사람들한테서는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일드하게 한 45, 50 정도에서 의식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CO2를 날려주고 싶을 때는 이제 하이플로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굳이 굉장히 높은 플로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30리터에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하이폭세미아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세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가 적용을 했는데 만약 불편해하고 템퍼리처 세팅이 높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온도를 낮춰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통 다른 연구들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30에서 35리터 퍼 민정된 플로우를 세팅을 했고요. 시비어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폭세미아가 이미 PFR에서가 200 이하다, 이런 환자들 300 이하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0리터에서 세팅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슬라이드라고 테크닉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수술장에서 저희 ENT 환자들 LMS나 이제 에어웨이 수술을 했을 때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고 이 하이플로우를 적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환자가 숨도 안 쉬고 그냥 하이플로우만 적용을 했는데 이 환자가 금방 CO2가 쌓여서 pH가 떨어지고 엑소시스가 진행돼서 인투베이션 바로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는가라는 메커니즘을 간단히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거 사람의 에어웨이를 봄따서 만든 플로우인데요. 그래서 수프라글로틱 볼텍스, 그러니까 플로우가 막 지나가면서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오실레이션, 벤틸레이션 할 때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에어가 CO2가 다 날아가고 옥시전이 꽉 차 있으면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하트 빛에 따라서 렁의 디스탈 에어웨이가 약간씩 눌리면서 비트마다 7에서 15cc의 그 볼륨이 왔다 갔다 하고 에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넥사에 들어있는 100% O2와 이것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 볼륨들이 결국은 합쳐지면서 환자가 CO2가 생각보다는 결국은 자기가 타이달 볼륨으로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아서 환자가 쌓이기는 쌓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약간 CO2 쌓이는 거 딜레이할 수 있고 옥시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디피컬트 에어웨이에서도 이걸 적용을 해볼 수 있어. 미리 프리옥시레이션 시키면 암니아 타임을 증가시킬 수 있고 에어웨이 수술을 하는 데서도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고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하지만 하이플로우로 버티다가 보면 환자가 결국 나빠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한 하이플로우를 실패를 했는데 48시간 이후에 인투베이션 한 사람들은 ICU 모탈리티도 결국은 증가됐고 익스투베이션도 실패가 많이 됐으니까 빨리 하이플로우 페일리어를 빨리 인식을 해서 얼리 인투베이션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1시간째 하이플로우를 적용했을 때 1시간째 하트레이트가 만약에 증가된다면 환자가 힘들어하고 환자가 결국 하이플로우를 페일리어 하겠다라는 걸 프리딕션 해볼 수 있고, 최근에 나온 지표로는 록스 인덱스라고 해서 RR을 세츄레이션과 FR2의 비를 나눈 건데, 예를 들어서 세츄레이션 90%에 FR2 80%를 하고 있고 RR이 30회고 그게 완전 역시 퍼미스는 제가 수정을 못한 부분인데 12시간 뒤에 하이플로우 라저 캐뉼라를 적용한 지 12시간 뒤에 이것을 평가를 했을 때 록스 인덱스가 4.88 미만이면은 다음과 같이 2시간째나 6시간째나 12시간째나 결국은 하이플로우를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휴미디피케이션과 하이플로우 인해서 옥시네이션과 미니 벤틸레이션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진 하이플로우이지만 GCS가 낮거나 바이탈 사인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RR이 증가됐거나 할 경우에는, 그리고 하이플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적용했을 때 1시간 뒤에 하트레이트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거나 아니면 12시간 뒤에 럭스를 계산했을 때 4.88 미만인다면 인투베이션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마취하는 중에나 아니면 마취하고 나서 회복실에서나 이런 지표들을 보인다면 반드시 인투베이션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 날 잘 맞춰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두 연재는 김혜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연재를 당연해 주실 임준학 교수님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준학 교수님은 1992년 고려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이후에 고려대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2012년부터 고려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현재 고려대학의 교육과학장으로서
2016년부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sepsis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가지시고 오늘 특히 헤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 인 sepsis에 관련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 케이스였고요. 49세 남자 환자였는데 그 환자가 드렁큰 스테이트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실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DM이 있었고 잘 컨트롤이 안 됐던 환자였고요. 새벽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수술실로 들어왔고요. 온 상태에서 환자 업도미널 디스텐션이 되게 심했고 바이탈은 이 정도였습니다. 95에서 52.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당 케이스에 0.1 마이크로를 쓴 상태에서 이 정도였고 환자는 타키미아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실 수 있을까요? 환자한테 플루이드를 어떤 플루이드가 퍼스트 초이스로 줘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을 이미 달고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민 아트리얼 블러드 프레셔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어떤 약을 더 추가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환자를 모니터링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바이탈 사인뿐만 아니라 티슈 회복 표준을 본다고 하면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이런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지표로 쓰실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septic shock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헤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하이퍼퍼퓨전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는 이미 2017년에 sepsis를 글로벌 헬스 프라이어티로 지정을 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펀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epsis는 메디컬 이머전시이고 에비던스 베이스를 하에서 트리트먼트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sepsis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논문 보시면 sepsis 1, sepsis 2, sepsis 3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뭔가라고 하실 텐데 1991년도에 sepsis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sepsis는 인펙션과 시스템 인플라메토리 리스폰스 신드롬이 있을 때 sepsis로 하고 시비어 sepsis는 오간 디스펑션이 있고 septic shock은 플루이드도 충분히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베소프레서를 사용해야 될 때 septic shock이라고 했고요. 이 sepsis는 참 저도 학생 때 외우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sepsis 이 정의는 2001년에 다시 또 모여가지고 sepsis 정의를 다시 하자 했는데 하지는 못했고 다양한 이 표에 보면 정말 많죠. 다이아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2016년에 다시 sepsis에 대한 정의를 다시 리비전했는데요. 시비어 sepsis라는 용어는 그 개념은 버리고 sepsis와 septic shock으로 했습니다. sepsis는 인펙션으로 인해서 환자의 디스레귤레이티드 호스트 리스판스에 의한 아주 라이프 스레트닝한 오간 디스펑션이다. 그리고 septic shock은 이 sepsis의 한 서브셋으로 뭐 셀룰라, 메타볼릭, 또 서큘레이터리 이런 업노빌리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틸리티가 상당히 증가된 상태라고 했는데 자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환자를 진단하실 수 있을지요? 그래서 이런 sepsis와 septic shock을 빨리 환자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펙션이 있는 환자에서 먼저 퀵 소파를 하라. 그리고 퀵 소파를 하고 난 다음에 2점이 넘으면 그 다음에 오간 디스펑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파를 해서 소파 스코어가 2점이 넘으면 sepsis로 진단을 하라. 그리고 sepsis를 진단한 다음에 베소프레서를 써야 되고 락테이트 수치가 여전히 높으면 septic shock으로 진단하라고 했는데요. 이 퀵 소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워드나 ER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아까 sepsis 때 환자가 타키미아를 호소한다고 했는데 타키미아가 분당 22의 이상 그리고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100 이하 민은 하기가 쉽지 않겠죠 워드에서 그리고 의식이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정상일 때는 다 0점이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각각 1점입니다. 그래서 2점 이상이면 오간 디스펑션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원래 킥소파나 소파는 이런 진단 툴로 개발된 게 아니라 하스피탈 모틸리티를 프리딕션하는 툴로서 원래 개발된 건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파는 소파 스코어를 아까 2점 이상이면 sepsis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파는 6가지 바이탈 오간을 가지고 그 지표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브레인에서는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을 그리고 렁에서는 아까 PF 레이셔 그리고 간에서는 ALT, AST가 아니라 빌리루빈을 보고 그 다음에 키드니는 크레아틴과 유린 아웃풋 그 다음에 심장은 미나트럴 블러드 프레셔와 메소 프레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혈액에서는 리코사이트가 아니라 플레이틀렛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2점 이상일 때 sepsis라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 수치는 물론 다 0입니다. 이게 다 정상 수치이고요. 정상 수치는 페이프 레이셔는 400 이하, 플레이틀렛은 115만 이상, 그리고 빌루비름은 1.2. 빌루비름은 크레아틴하고 참 외우기가 편하게 같이 2.2입니다. 그리고 혈압은 미나트리움 블러드 프레셔가 70 이상, 그리고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은 정상이 15이죠. 이제 2점만 알면 또 쉽게 알 텐데 300 이하, 플레이틀렛은 10만 이하, 빌리루빈은 2.0 이상입니다. 크레아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은 다음과 같고요. 이 환자는 아까 봤더니 2점이 아니라 9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sepsis로 진단할 수 있고 거기다가 환자는 미나트리얼 블러드 프레셔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소 프레셔를 사용하고 있었고 락테이트 수치가 아까 3.6 2를 넘은 상태여서 septic shock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모틸리티 레이시 septic shock이기 때문에 40%를 넘게 되고요. 이 왜 sepsis에서 septic shock에서 혈압이 이렇게 낮을까 보면 5가지를 가지고 원인을 하는데 캐필러리 리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인에서 키패슨스가 증가하고 심장에서는 컨트랙티가 감소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는 증가하고 아트리올 쪽에서는 레지스턴스가 감소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바이탈 오간 펌피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간 디스펑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sepsis 가이드라인은 200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4년마다 계속해서 리비전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가이드라인이 다시 리비전됐고 2018년에 아워 원 번들을 제시하면서 됐는데 2004년에 처음 시작된 건 이 2001년에 있었던 논문에 NEGM에 제시된 이 논문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디트로이트 주의 힐리포드 병원에 있는 응급의학과에서 한 연구인데요. 환자를 얼리고올 다이렉트 세라피 해가지고 얼리고올을 CBP라든지 미나트리얼 블러드 프레셔라든지 유린 아웃풋 그 다음에 센트럴 비너스 O2 세츄레이션 이 얼리고올을 6시간 이내 성취한 것과 그냥 스탠다드 케어를 했을 때 이 모틸리티 레이트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EGDT 그룹에서는 하스피탈 모틸리티가 30%였는데 그냥 스탠다드 케어를 했을 때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4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계속해서 리비전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워 원 번들을 했는데 이거는 2016년 가이드라인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6년과 2018년의 기초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sepsis와 septic shock은 메디컬 이머전시 상태여서 발견되는 대로 즉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가 바로 베스트 프랙티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로이드는 3시간 이내에
kg당 30ml를 시작하라라고 했는데 2018년에는 이제 3시간도 없애고 아워 원 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번들은 뭔가를 어떤 프로시저라든지 뭔가를 하는 거를 번들로 묶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는 kg당 30mg을 시작해라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SCCM과 그다음에 감염학회 이런 데서 이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 이거 철회해야 된다. 워낙 아워 번들은 더 심하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인즉 이거 보면은 스트롱 레코멘데이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비던스는 마드리 또는 로우 하면서도 스트롱을 한다. 에비던스가 약하다 하고 또 응급의학과 입장에서는 1시간 이내 뭔가를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 번들을 3시간 번들, 6시간 번들 수행률을 가지고 질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워 원 번들을 하면 자기가 이걸 할 수 없다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빨리 너무 섣부른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플루이드도 부적절하게 주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생제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제시를 했고요. 또 유로피안 학회에서도 1시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방했습니다. 아까 비슷한 이유여서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카운터파트로 이제 또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는 다시 또 논문을 냈습니다. 자기네는 여기서 자기네들한테 제시한 것처럼 펀드를 2006년까지만 받고 그 이후는 받지 않고 프리하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거는 어떤 이 번들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서바이벌 레이스를 증가시켰고 어소시에이션이고 어떤 코저빌리티는 분명하게 보일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분명하게 환자의 어떤 서바이벌을 높이지 않았냐. 그리고 자기네가 이걸 제시한 것은 빨리 발견하고 트리트먼트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걸 제시했고 질평가로 사용하는 데는 여기도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sepsis는 빨리 early detection, early treatment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탈로이드는 퍼스트 초이스로는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나 노멀 셀라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이제 3가지 플루이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플라즈마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이거는 이 2장의 슬라이드는 제가 유경영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노멀 셀라인, 여러분들 노멀 셀라인 하지만 사실은 이게 노멀 셀라인일까요? 노멀 셀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노멀 셀라인을 다량 주입했을 때 하이포크로레믹 메타볼로 엑시도시스가 발생된다는 것을 1994년에 제시를 했고요. 이거 컨펌이 되고요.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 셀라인을 많이 주면 하이포크로레믹 메타볼로 엑시도시스가 생긴다라는 걸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메타 논문이 됐습니다. 이거는 sepsis 환자는 아니었고요. 중환자실에서 셀라인 그룹과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를 썼을 때 노멀 셀라인을 쓴 그룹에서 한 달 이내에 메이저 에드버스 키드니 이벤트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메타 아나리시스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셀라인을 쓴 거나 크리스탈로이드를 쓴 거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서브그룹 아나리시스로 sepsis 군만 했더니 차이가 나더라. 곧 크리스탈로이드가 좋더라라는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2019년에 나온 또 논문인데 메타 논문인데 차이가 없더라. 모텔레틴이나 키드니에 인스턴트에 차이가 없더라. 자, 그렇다 그러면 차이가 없더라. 좋더라. 그리고
많이 주면 하이퍼프로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생긴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이제 아마 여기에도 결과가 다시 또 보고될 것입니다. 알부민은 크리스탈로이드를 상당량 많이 줘야 될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부민을 쓴 그룹과 크리스탈로이드를 썼을 때 서바이벌 레이트에 차이가 없다는 게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알부민도 상당히 비싸죠. 그렇지만 헤스는 쓰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헤스를 썼을 때 훨씬 더 레널 리플레이스먼트 인센스가 증가하고, 그리고 환자의 사망률이 높이더라.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게 보이지만 바이어스가 낮은 논문만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했을 때 훨씬 더 사망률을 높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젤라틴보다는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도록 했고, FFP는 굳이 수치가 클라팅 팩터 이런 수치가 비정상일지라도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주지 말라. 단 액티브 블리딩이 있거나 인베이시브 수술을 할 경우에는 주지만 꼭 클라팅 어떤 수치가 업노멀이라고 해서 주지 말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또한 7.0 이하에서는 이상에서 주지 말고, 뭐 물론 MI가 있거나 액티브 블리딩이 있거나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줘야 되겠죠. 모니터링은 프리컨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어떤 고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이런 세 가지 대규모 스터디가 뭐 미국과 그리고 영국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했을 때 얼리골 다이렉트 테라피군과 그냥 보통 스탠더드 케어를 했을 때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라이즈된 그리고 어떤 양적인 이런